집 밖에 횡재를 했을 때 우리는 신바다를 외칩니다. 심으로도 불리던 우리나라의 산삼은 야산 등에서 자생하는 탓에 운이 좋아야만 채취할 수 있는 희귀하고 효험 있는 약이었습니다. 삼은 왕실에 바쳐진 공납품이었고 주요 수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갔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채취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밭에서 재배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네, 이곳을 보시면 이제 전매국에서 실험하는 사진. 요즘에는 이제 임상 실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자들이 직접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신들이 맛을 보고 하면서 테스트를 다 직접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인삼을 가공한 홍삼은 황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홍삼은 전매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왕실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고종 24년에는 무기 구입을 위해 홍삼 15,000근을 상하이 등으로 보낼 만큼 구국에도 귀하게 쓰였습니다. 고려 인삼에 대한 평들이 중국 인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있는 데다가 이것이 다른 물건처럼 무겁지 않고 수송하기가 편하고 자금을 모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지도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정말 독립운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제작진은 일제강점기 인삼과 독립운동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1919년의 신문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한인들이 고려인삼 행상으로 변장하여 인삼을 파는 척하며 중국인에게 조선 망국의 참상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해야 했던 한인들. 이들은 수많은 직업 중 왜 인삼 행상을 택한 것일까요? 망명자들이 모여들었던 땅 상하이. 물길이 있는 곳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기 쉬워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상하이 일일신문에 따르면 당시 한인 인삼 행상의 주요 활동지는 양쯔강 연안이었다고 합니다. 고종이 승하하고 만세운동이 일어나 독립운동에 다시금 불이 붙은 1919년. 중국인이 좋아하는 인삼으로 시선을 끈 한인들은 일본의 만행을 알립니다. 만약 들킨다 해도 행상인 척하면 체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삼 상인이 늘자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 인삼이 독립운동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중에도 인삼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매헌 윤봉길입니다. 1932년 4월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겸 상하이 점령 축하 식장에서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고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고향을 떠나 상하이로 온 윤봉길. 여비가 없어 만주와 청도를 거쳐 1년 만에야 간신히 상하이에 발을 디딘 그는 백범 김구와 만나 독립운동의 의지를 밝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가 머무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100여 년 전의 일이라 지금은 확실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의거에 투입되기까지 약 10개월간 여러 직업을 전전한 윤봉길이 인삼을 만난 건 상하이 도착 직후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조선을 떠나봤는데 돈이 없으셨어요.
힘들게 상해온 윤봉길 여사를 보고 딱하게 생각한 누군가가 윤 여사에게 인삼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권한 겁니다. 그 길로 인삼 몇 불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인삼 행상을 하셨대요. 비록 단 한 달이었지만 인삼 행상을 했던 윤봉길.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독립운동과 병행할 수도 있어 윤봉길 외에도 인삼 행상 이력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부피도 적고 특히 홍삼은 가볍잖아요. 그런데 가치는 어마어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삼을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